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5박 7일 순방이었는데 요약해 주신다면? 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업들이 핵심 광물, 원전 등의 분야에서 2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한국과 필리핀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윤 대통령이 인도를 들렀을 때는 한국 인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 약정을 체결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23억 달러 지원,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지원하는 기후 기금에 3억 달러를 공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3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죠? 한 3조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순방에서 이제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이제 개각 얘기가 나와요. 이미 후보자로도 거론되는 분들이 있군요. 네, 세 개 부처의 개각이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행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예. 또 개각에 이어서 대통령실 교체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음흠. 특히 총선 차출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는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과 일부 비서관 등의 교체 공산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조만간 교체될 게 유력하다라는 소식인데, 민주당에서 근데 탄핵을 추진한다면서요? 네, 지난 9월 8일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음. 단식 12일째를 맞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당 최고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고요. 해병대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두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탄핵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경질을 촉구하는 입장에 나왔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꼬리 자르기로 응답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탄핵이라면서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타스크포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세요. 박주민 의원을 연결을 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해병대 최상병 순직 네,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자, 의원님은 네, 단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검법은 보통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 최수근 상병의 죽음 그 자체에 음. 관련된 수사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들 이렇게 두 가지를 수사하도록 수사 대상을 만들어놨고요. 예. 특검 임명 절차는 대한변협에서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 4명 중에 2명을 추리고 그 2명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나 네. 정부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큰 문제를 보고 있는 어떤 부분일까요? 아시다시피 이 축소 은폐 의혹이 등장하게 된 배경, 예.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의 수사기관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도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음. 이 경북경찰청도 이 사건의 이첩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던 수사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공정하게 수사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민주당이 지난주 특검법 발의하는 데에서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해임 요구가 아닌 탄핵으로 가는 건 맞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저희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동시에 음.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을 해임해라. 책임을 좀 지워라. 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탄핵까지도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주말 사이의 보도를 보면은 지금 어떤 책임을 물려서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체식으로 새로운 장관을 안치겠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책임을 물리는 그런 해임이 아니기 때문에 예. 미리 예고했던 대로 이제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논란이 얘기하는 커지고 그로 인해서 네. 이제 장관 교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질성 교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질성 교체이겠죠. 그러나 예. 지금도 대통령실 또는 뭐 국방부에서 나오는 입장은 아무런 예. 잘못과 책임이 없다라는 거 아하.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꼬리를 숨기려고 한다. 꼬리 자르기 아니라 꼬리 숨기기. 국회에 이제 안 나오게 만들려는 그런 것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근데 여당은 지금 탄핵 남발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상민 장관 네. 탄핵 추진했을 때 6개월 동안 행정안전에 공백을 초래했었고 네. 습관적 탄핵이다. 만약 국방부 장관 또 탄핵되면 탄핵 초추가 되면 역시 네. 공백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행안부의 장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핵을 했을 때 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차관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얘기했던 무슨 해임 건의나 이런 것들도 안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죠? 예. 같은 논리로 뭐 이번에도 저희가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는 박진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실제로 했는데 6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끝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했고, 과거에는 또 그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 그리고 재판을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일만 생기면 탄핵을 하겠다고 그 수의 다수를 내세워서 탄핵이라는 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정당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저희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검사 탄핵이나 판사 탄핵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의 공식적 입장과 당무 그렇지 않은 아니었다. 부분은 좀 갈라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탄핵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탄핵을 바로 한 것도 아니고요.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이상민 장관에게 뭐를 해임을 좀 건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159명이나 되는 분이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안전을 담당하는 장관이라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정당하고 예전에 예를 비춰봤을 때도 자주 있었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 사실 어쩔 수 없이 탄핵까지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자칫 잘못 들으면요, 그냥 홧김에 탄핵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탄핵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고,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수많은 진보적인 헌법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기각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그 공당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없는 겁니까? 저희가 이상민 장관을 홧김에 탄핵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국회는 당연히 행정부를 감시하고 또 견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요. 그 요구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상 설계돼 있어요. 예. 자꾸 이제 이런 어떤 국회에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부가 자꾸 무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처럼 뭐 정치가 좀 실종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탄핵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집권당인 예를 들면 보수당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비판을 받았고요.
그와 마찬가지 논리에서 보자면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탄핵을 밀어붙이셨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것에 대해서 기각이 내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를 하든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같은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말씀 자체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탄핵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정말 사소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발언의 문제를 삼은 것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음흠. 국가,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나 돌아가시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한 거 아닌가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은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의 결과를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부분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 장윤 여쭙고 변호사. 싶은 게 이종섭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당연히 검토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 중에 장관이 수사에 관여했다라는 그런 의혹들, 그리고 그런 의혹이 단순히 의혹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영장 청구서를 보면요. 그 박 대령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자료를 넘기라라는 취지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건 일관됐던 본인, 그러니까 이종석 장관의 그동안의 어떤 주장 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위반의 혐의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검토를 거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구속영장에도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구속영장 기재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했던 걸 부사령관이 옮기면서 잘못 전달된 것이다라고 항변은 하긴 하는데, 예. 정작 대정부 질문에 와서는 본인이 8명 다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또 다시 자기 입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군사법원법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국방부 해명은 해병대 부사관이 잘못 알고 진술했다 이런 입장이고, 이를테면 그 법무관리관 보고랑 또 박 대령에게 설명해 주라는 장관의 지시를 모두 장관 지시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예. 뭐 복잡한데요. 예. 대정부 질문 때 본인이 8명에 대해서 관련된 8명에 대해서 다 뭔가 혐의가 있다고 넘기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검토 지시를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명백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당한 개입이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네. 자, 마지막으로 현안 하나만 여쭙고 이제 의원님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이 12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낙연 네. 전 대표도 찾아가서 단식을 거두시고 건강 챙기시라라는 말씀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느 순간 이제 출구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표님이 단식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어떤 출구나 기한을 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마치 예. 정부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역할들을 좀 해라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계신 거고, 예. 그래서 뭐 당장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출구나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하. 본인도 굉장히 의지가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도 검찰 조사를 충분히 다 받지 못한 상태 다시 돌아오셨고, 이제 내일 오후에 다시 출석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아하. 이제 그런데 지금 몸 상태도 검찰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스스로 뭐 그만두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건강 상태나 이런 거 사실 주변에서 보는 것보다 본인이 제일 잘 판단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나가신 것 같습니다. 나가시겠다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또 국회에서도 표결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뭐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가 막 진행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가정적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인터뷰할 때도 뭐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의견이 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통과를 적극 검토하자는 당내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아니 그것도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셔서 뭐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저도 있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드린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하셔서 또 기각을 이끌어내면 또 엄청난 효과가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동의를 하시는 그렇게 거군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당내에는. 예. 아하.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의 또 어떤 방식의 영장 청구냐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고요. 자, 일단은 개각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과 더불어서 이제 정부에서는 후임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실까요? 아니 저는 뭐 제가 집권 여당에 소속돼 있는데 이건 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뭐 별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논의가 있기 전에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연속해서 정부가 아니, 정부 그러니까 여당이 이종섭 장관이 이성우 장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상병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뭐 핸들링한다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본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법률가들 검토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인을 했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이것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판단이 제대로 잘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논란에 대해서도 그걸 왜 저렇게 논란이 시끄럽게 문제가 되도록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이종섭 장관이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과거에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뭐 다른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예. 네. 장 변호사님. 저는 이렇게 인물이 없나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인물이 없나?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유인촌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문체부 장관. 이명박 MB 정부 때 그때 엄청난 공을 세운 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론 예. 장악과 관련한 어떤 그림자가 분명히 있는 분이신 거죠.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제일 먼저 제기했다 이렇게 지목되시는 분인데요. 예.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 왜냐하면 특히나 이종섭 장관을 경질성으로 하는 거라면 그래서 후속 인사를 하는 거라면 더 부적절하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언급한 게 부적절한 분을 다시 국방부의 얼굴로 내세운다. 김행 전 대변인이죠. 네. 뭐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가신다는데 여성주의를 위해서 물론 뭐 양성평등과 관련한 위원회 일을 하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적절한 인사인지 더더군다나 왜 여성가족부 없앤다면서 없애지는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이 같습니다. 얘기는 잠시 후 직감에서 또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하고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째인데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분도 계시고 이낙연 전 대표도 단식장을 찾았군요. 네, 오늘은 12명의 중진 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 친명계 안민석 의원, 비명계 서른 의원이 포함됐고요.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부터 회복하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한편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지난 9일부터 이 대표는 압도적 지지와 행동을 약속하는 권리당원들을 믿고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하면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10일 이 대표의 농성장을 찾아서 4분간 면담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오래 걸릴지 모르니 건강을 지켜야 한다라고 단식 해제를 권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지난 토요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다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고 내일 다시 출석한다는 거죠? 네, 지난 9일 11시간의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의 여민을 느낀다라고 밝혔고요. 검찰은 영상 녹화를 제안을 했는데 이 대표 측이 거부했고 신문 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귀가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예. 검찰은 9월 12일 재소환한다는 방침을 알렸지만 이 대표 측이 한때 일정을 잡는데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에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내일 12일에 재출석을 이 대표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검찰이 재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빠르면 2주 내로 청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한편으로 중앙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에게 9월 18일에 잡혀있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게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의원에게 그렇습니다. 예. 현재 이제 조사를 받고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조만간에 2주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거고 추석 전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추석 전이라는 예측보다도 더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하, 9월 그 18일에 전주니까. 보고된다는 설은 조금 약했었는데 그렇게 좀 빨리 진행될 것 같다는 느낌을 이재명 대표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문 조사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 부분인데 장윤 변호사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진정성립이라고 해서요. 예. 이제 날인을 해야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맞다. 조서에 그 취지대로 인정하는 기재됐다라는 인정을 하는 어.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 페이지가 150페이지가 그 질문만으로 구성된 쪽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일반 사건에선 그렇게 뭐 한 문장 단어 갖고 왈가왈부 검찰과 신경전 벌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소가 사실상 예정돼 있고 내 항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랄지 정치인들 사건은 상당히 신경전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 사건은 기소를 안 한다는 거 지금은 생각하기 어렵죠. 기소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이야기한 거 이 질문에 왜냐하면 검찰 속기사가 아니에요. 다 정리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맥락은 잘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 머릿속에는 이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저어되는 것들은 잘 안 넣으려고 하는 그런 동의는 있죠. 저희가 조서를 열람할 때도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질문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를 갖고 여러 군데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가 많이 돼요. 그럴 때. 그래서 내가 이거 임의성과 관련해서 지금 날인까지 하기는 부족하다. 추후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같습니다. 답변을 100% 그대로 적는 게 아닌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실랑이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겁니다.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맥락을 살려서 적는다. 맞습니다. 아하, 그 내용이 또 방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자, 김종인 PD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분께서 영상 녹화를 거부했어요. 근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영상 녹화라는 것은 그 검찰이 무리하거나 강압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피의자의 권리인 영상 녹화를 거부할까요? 그거는 본인이 지금 검찰 앞에서 억지를 썼다라는 그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 녹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 영상 녹화 쫙 남아 있으면 검찰이 정상적으로 질문 답변을 하는데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나 답변 못 하겠다고 하고 그게 다 증거로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상 녹화를 거부한 거라고 보고 9일 날 서명을 거부하셨어요. 단식 열흘째 되는 날 가셔서. 그렇죠. 그 제가 보기에는 진짜 슈퍼맨이세요. 열흘이면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사실은 정말 미스테리거든요. 근데 사흘을 더 지난 다음에 그때는 서명 날인을 안 하는 것을 12일 날 가겠다? 가서 뭐 하시려고요? 그럼 지금 가서 처음에 가서 서명 날인 안 한 걸 다시 가서 서명 날인 하시려고요? 아니면 몸 상태가 거의 이제 쓰러질 지경인데 제가 보기엔 열흘 때도 거의 그 힘들었을 텐데 이제 12일 된 다음에 가서 그 본인이 거의 답변할 기력도 없을 텐데 도대체 12일 가겠다는 게 무슨 정치적 계산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법적인 판단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슈도 직감에서 다룰 거여서요. 여기까지 하고 자, 방통위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MBC 박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 오늘
법원에서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단 직무에 복귀하게 됐네요. 네, 지난 8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또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 이런 이유로 해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권 이사장 측은 이에 반발해서 해임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는데요.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우선은 해임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권 이사장이 이겨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예. 재판부는 또한 직무 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로 공익에 더 부합한다면서 방통위와 상반되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방통위 측은 이에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는 기각이 됐군요. 네, 남영진 전 이사장을 방통위에서 해임을 한 사유는 국회, 방통위, 감사원 등이 KBS 고액연봉 상위직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는데도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서 방만 경영 해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였고요. 예. 그 밖에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년 전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이사회를 정파적으로 운영해왔고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해서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라는 것도 해임 사유로 같이 적시가 됐었습니다. 예. 이에 남 전 이사장 측은 KBS 이사회는 심의 의결 기관일 뿐이라면서 경영진 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KBS 이사 재직 기간에 경영 악화 개선 안건을 심의 의결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이사장직을 맡을 경우에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남 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고 이미 새 이사장이 선출된 점을 들어서 남 전 이사장이 입을 불이익이 본안 소송 이후에도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새로운 이사장이 등장한 상황에서 네. 또 두 명이 존재하면 굉장히 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또 주요 판단 요지인 것 같네요. 어차피 남 전 이사장이 만약에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해임이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잃어버릴 만한 그 회복할 없다.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어렵다. 하는 그것도 이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예. 자, 두 건에 대한 판단, 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 김정익 전 비대위원부터. 아니 저는 뭐 그 판사 재판부의 판결이니까요. 예. 그 결정이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하기가 참 뭐 곤란하시군요. 조심스러운데 예. 사실은요. 사실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 과거에 이준석 저희 전 대표가 가처분할 때 비대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똑같은 판사였어요. 음. 근데 1심에서 비대위의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인용했죠. 그래서 그 저희 비대위가 아예 해산돼 버렸어요. 두 번째 비대위가 정진석 비대위가 만들어졌을 때 주호영 비대위가 해산되고 정진석 비대위가 만들어졌을 때 저도 그 비대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다들 하는 얘기가 야 똑같은 판사가 두 번째 재판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 가처분 받아들이지 너는 뭐 하려고 들어가냐 저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판사가 내렸는데 첫 번째는 그걸 인용을 했고 두 번째는 기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재판부가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조금 시간의 변화라든가 혹은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어떤 기각이 받아들인 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거 그 기각을 시킨 것들이 아니 이쪽에서 걸었으니까 인용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거 무슨 방송 장악에 대한 무슨 재판부가 인정해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큰 KBS 이사장인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서 그걸 왜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더 작은 조직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방송 장악에 대한 경종이다. 그럼 더 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경강부회로 하면 안 되고요. 이건 그 각자의 재판부가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영진 전 이사장 건은 피고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권태선 이사장 건은 MBC 방문진과 관련된 것이어서 피신청인 측이 채무자 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요. 예. 아마 결이 다른 거는 이 남영진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원에서도 뭔가 이제 지적이 있었고 또 법인카드 이슈가 좀 있다는 점도 법원이 고려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권태선 이사장 그 이슈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렇게 법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절차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수결로 하는 건데 그걸 다 제거하고서는 마치 이 사람의 개인적인 비위가 있는 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곳은 정말 지나친 흠결이나 이런 객관적인 뚜렷한 부분이 없다면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란 취지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무리수를 뒀구나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일단 이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